3번 요건 확인 및 등록이 처분이라 되어 있죠. 자, 그 표현법 보시면은 등록 관청은 다음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게 아까 기속 처분성이죠. 요건의 구비시는 필히 해 줘야 한다. 필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첫째, 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들, 이들은 안 되겠죠. 둘째, 등록 신청한 자가 결격에 속한다. 못 주겠죠. 셋째, 기준 자체에 미달되었다. 안 되겠죠. 그 밖에 각 관계 법령에 위반을 했을 때, 자, 이런 네 가지 요건에 해당치 아니할 때는 반드시 등록은 해 줘야 한다. 기속 처분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는 주의할 점이 그냥 안 주겠죠. 사고 대비 기한 보증 설정 조치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증은 내줍니다. 물론 뒤에 언제 준다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기분 되게 나쁘죠, 이거? 지체 없인지 즉시인지 구별됩니까? 그때 눈치껏 보면 돼요. 자, 내가 증 달라고 지금 요구했습니다. 증, 자, 등록 처분 났습니다. 사고 대치 강구했어요. 지금 얼마나 일을 빨리 하고 싶을까요? 욕심이 크겠죠? 지체 없이 빨리 줘야겠죠. 근데 즉시가 아니고 이건 지체 없이. 왜? 보증 설정 등 절차 등을 감안해서 확인 후에 주니까 즉시가 아니고 무엇? 지체 없이였다. 이런 어감상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시험 내면 안 되는데 간혹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7일 이내에 교부한다. 맞아요? 그거 아니죠. 아까 7일은 등록 통지가 7일이지 증 교부가 아니었다. 이런 것은 감산 문제이죠. 왜? 쉽게 맞추니까. 자, 이제 뭐 등록의 흐름은 쭉 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사전 준비를 끝낸 사람들이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관청들이 요건 심사에서 등록의 처분을 행하고서 그 다음에 통지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를 위한 최종 관문이 지금 봤습니다. 무엇? 사고 대비 기한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그럼 이 흐름에서 하나만 참조하면 돼요. 포인트가 그러면 언제부터 중개업자의 신분, 즉 개공의 신분이 주어지는가? 언제죠? 통지가 왔을 때. 이때 금지가 해제됨을 제기했습니다. 등록의 효력은 언제 준다? 통지가 왔을 때요. 증 받은 때부터가 아니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한 사람이 그 즉시 업무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었다. 뭐가 되죠, 이것? 등록이 안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들을 일컬어서 뭐라 말할까요? 무등록 중개행위자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겠죠. 신청과 동시에 일한 자 당연히 무등록 중개행위자이다. 그럼 반대로 등록 통지는 났습니다. 근데 증 교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들도 무등록 중개업자인가? 그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옳거니 보증 없이 일해도 뭐가 된다? 개공은 된다는 얘기죠. 절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준점을 하나 찾기 위해서 다시 본 거예요. 신청 전 단계에서의 업무는 모두 무엇? 무등록 중개업자. 반면에 통지가 난 이상은 모두가 적법한 중개업자이죠. 개공이더라. 다만 훗날 다른 조치에 의해서 제재는 가해질 거예요. 사고 대책이 없을 때 제재 있겠죠. 등등은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하나만 먼저 봐두면 되겠습니다. 통지 전은 불법, 통지 후는 적법. 이 흐름만 봐두시고 훗날 세부 사항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별도로 나온 바 없습니다. 누가 무등록 중개행위자인가? 말라세요. 등록 없이 일하는 자, 그들이 무등록 중개업자겠죠. 그럼 하나 볼까요? 자, A구에서 등록한 자가 서류 등 유죄에서 옛날 얘기요. B구에서 등록을 함께 받습니다. 이거 뭐가 되죠? 증이 두 개가 파악되었죠. 일명 이종 등록자. 지금은 이거 존재할까요? 행정 전산망이 이미 구축되었죠. 다 파악되는 거 지금은. 어쨌든 이종 등록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처벌 등 받겠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등록 중개업자인가를 문의합니다. 이종 등록에 속할 때는 그 형벌이 1년 1천 가벼워요.
반면에 무등록 불법 중개업자는 3년 3천 형벌 엄합니다. 자, 과연 해당할까요? 굳이 쓴 이유 있죠. 방금 뭐라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없이 중개업을 반복적으로 할 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등록증 몇 개 있습니까? 2개나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등록 상태는 아니다. 괜히 이걸 또 나중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오해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마치 무등록업자인 양. 그건 아닌 거요. 지금 몇 개? 자랑스럽게 2개나 갖고 있잖아요. 지금. 처벌은 될지언정. 다른 거 이거는 등록 자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등록업자가 누구인가? 후에 또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별개인 거 이건 이중 등록 등은 다른 얘기더라. 증은 갖고 있으니까. 되죠? 자, 여기서 등록에 대한 기본 사항들은 일단 간략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그 절차 흐름 그린 거 있죠? 머리에 모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전 준비해서 업무 개시까지. 이 틀 내용 속에다 이제 하나씩 가하면은 등록 제도 전반은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충분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다음 5번 주제. 개공의 업무를 도와준 직원들 있죠. 이들을 일컬어 우리 법은 고용인이라 불렀습니다. 옛날에 사용인 부하 직원 얘기예요. 자, 먼저 법령상 개공의 일을 도와준 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먼저 봤을 때 크게 두 종배를 본 바 있죠. 첫째, 증 갖고 일을 돕더라. 소속 공개사, 소공사. 증 없이 도와주더라. 중개보조원 둘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중개 업무에 보호하기 위해서 소속 공개사 및 중개보호전을 밑줄 쳐두죠.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요 얘기인즉 법령상 직원들의 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뭐요? 임의사항이죠. 일체 고용의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둘 수 있죠? 그래요. 내가 좀 자본이 열악하더라. 그때는요, 혼자 몸으로 뛰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자, 사무실 일단 손님 왔습니다. 현장 안내하기 위해서 함께 문 닫고 가버린다. 누가 또 그 사이에 올 수 있잖아요. 조금 애매할 거예요. 이때 누가 주로 사무실 지키고 있죠? 학생들이, 자식들, 아니면 남편, 배우자. 근데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하고 났습니다.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과연 요 부부간의 중개업을 과연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미 알잖아요. 집에서 몇 시간 봅니까? 12시간. 나와서 또 몇 시간? 12시간. 어때요? 올해 제명에 못 살 거예요?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부부는 집에 있을 때 부부지, 집 나서면 뭐예요? 남이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야 속 편합니다. 함께 24시간 붙어 일한다. 웬만한 가정치고는 이거 힘들 거예요. 가끔 하는 분이 계시죠? 그들은 전생에 아마 복을 많이 쌓았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쨌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자, 첫째, 직원들은 채용의 의무가 없다. 먼저 알 수 있고요. 둘째, 그러면 몇 명까지 둘 것인가? 고용인원 수제한 있습니까? 자, 우리 중개업은 특이하게도 요 수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몇몇 전문 직업들은 종사원들의 수제한도 가한 바 있어요. 사문 수제한. 근데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능력건 수십 명도 둘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고용의 의무가 없다. 또 한편 수제한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 이건 현장 업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뽑을까요? 첫째, 학벌이 긴 사람, 가방끈 긴 사람. 둘째, 증 갖고 있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 셋째, 뭐 쭉 따지겠죠. 근데 뒤에 나올 겁니다. 함부로 가방끈 길다고 인물 좋다고 뽑지 말라. 왜? 그들이 사고 칠 때 내가 덤탱이 얻어맞으니까. 물론 예쁜 사람이 좋겠죠. 서비스업이니까. 예, 나중에 저를 뽑으십시오. 소속 중개사로. 대신 뭐가 들어요? 돈이 들겠죠. 중개 보증도 사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건 그러면 요들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책임 관계가 규명돼야 되는데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물론 고용 신고는 별거 없어요. 이건
자, 직원들 채용할 때 그 사실을 알리겠죠. 이게 고용신고이고요. 이들이 퇴사 시 고용관계의 종료를 알리겠죠. 각각 신고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날짜만 하나 체크되죠. 봤더니 고용한 때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서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들이 훗날 해고했을 때도 그 사실을 알리겠죠. 맨 마지막 줄이요. 그러면 해고 신고는 언제 해야 한다?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10일이라는 날짜가 보이네요. 이런 나중에 묶어서 별도로 정의하면 돼요. 고용은 업무 전까지 신고하되 미리 받을 게 있죠? 바로 교육이 수반됐다. 소속 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반면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 하나죠. 단순한 소양교육이요. 그건 가운데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옆 페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업무 수행할 때 나오는 각종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거예요. 그게 책임의 근거인데 우선 법조항 자체를 암기해 두죠. 자, 옆에 1번 양거라요. 자, 고용인들의 업무상의 각종 행위는 얘기죠. 밑에 직원들이 일했더란 얘기요. 근데 그것이 그 직원들의 행위로 끝남이 결코 아니더라. 자, 그 다음 문구 보니까 그를 고용한 누구? 개업 중개사의 업무로 어찌한다 했어요? 본다, 간주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실제 개공은 일한 바가 없죠. 근데 마치 내가 한 것으로 본다, 동일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갈래의 책임들이 파생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요.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세 가지가 모두 업자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문을 풀기 전에 먼저 강조할 게 있네요. 요것. 그러면 직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그건 아니다. 무엇? 업무상 행위에 한해서. 업무 관련이 있을 때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혀 중개업자의 업무와 관계없습니다. 이때는요, 책임 따르지 않겠죠. 밑에 직원들이 어떤 사적으로 사고 친 게 있습니다. 고용자 책임집니까? 안 진다. 그 얘기죠. 막말로. 자, 일 잘 마무리 졌습니다. 건수가 많이 생겼어요. 뭐 할까요? 저녁에 회식을 합니다. 근데 요 밑에 부하 직원 놈이 갑자기 술 먹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을 폭행했습니다. 기물도 파악했습니다. 배상과 형사 책임 져야겠죠. 이건 고용주가 함께 책임질까요? 지 혼자 술 처먹고 사고 친 것 내가 왜 집니까? 왜? 업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개공은 자신이 고용한 부하 직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게 아니다. 요 정도의 눈치만 채리면 돼요. 우리 법령 고득점은 딴 거 없습니다. 지문이 등장했을 때 내가 아는 지식과의 비교 평가에서 답을 구하면 돼요. 대개 하면 이거죠. 모든 게 아니고 오직 무엇?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책임이 귀착되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봐보죠. 우선 자, 밑에 부하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이 확인되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기에 원칙상 민법에서의 각종 손해 발발 시 책임 누가 진다고 할까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그 행동과 손해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법에서는 인과관계라 불러요. 원인과 결과관계로 연결될 때 그 얘기예요. 자, 요때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가해자 본인이. 즉 밑에 고용주가 책임졌으니까 이들이 원칙은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질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문제는 요 민법의 일반 원칙대로 법을 적용할 때는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바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죠. 자, 부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나에게 사고를 입혔습니다. 책임 그자에게 묻고 싶은데 뭐가 걸릴까요? 대개 밑에 직원들은 재력이 풍부하지 않더라. 신속히 그 피해 배상금을 받을 리 만만하겠죠.
근데 고지고대로 원칙이 중요하다 해서 그자만 책임진다면 제대로 보호될 리 만마겠죠. 근데 가만히 봐봤더니 개공이 어떤 사람이죠? CEO 사장님이죠.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도와주며 해서 당연히 이익을 얻고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이 있는 만큼 마땅히 무엇이 책임도 뒤따를 때 기꺼이 고객들도 직원 믿고도 일 맡기겠죠. 만약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다면 중개업은 정착들이 사회에 뿌리낼 수가 없겠죠.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아예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바가 아니어도 마치 한 거로 본다 간주했습니다. 결국 나 역시 그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란 얘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경우에 개공의 책임의 성격은 과실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너가 알건 모르건 한 거로 본다 간주했습니다. 우린 요와 같은 책임을 일컬어 뭐라 부를까요? 무과실 책임.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응당 지우는 것. 무과실 책임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소원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는 자가 몇 명이죠? 2명이죠. 지우는 자신의 과실 책임을, 나도 무과실로 책임을. 물론 이들이 책임질 때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될까요? 예컨대 직원들의 과실 책임은 손해에 대한 50%만, 고용주는 또다시 나머지 50%, 이러한 구별이 있을까요? 이게 없죠. 내가 직접적 가해자니까 책임 다 져야죠. 100%. 또한 내가 또 한 거로 본다고 간주했으니까 나 역시 100% 다 져야겠죠. 결국은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각자 전액의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이처럼 고용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피해자의 원활한 구제가 가능할 거요. 이런 피해자 보호권 특별조항이 요 문구 본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이 인정되니까 훗날 중개업자, 개공이 나는 직원 관리 감독상 소홀히 한 바 없으니까 책임 못 지겠다. 면피가 허용될까요? 어때요? 면책이란 말은 나올 리 없겠죠. 일단은 책임 다 지란 얘기죠. 그래서 주의할 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의 고용주들은 책임을 피할 도리가 있다 없다? 없다. 면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너가 돈 달라고 청구해서 내가 돈을 줬습니다. 피해자에게. 자, 이때 직원이건 고용주이건 누군가가 배상금을 줬을 때는 피해자의 구제는 끝났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고용주는 배가 엄청 아프겠죠.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직원 때문에 내가 지금 배상금 100만 원, 1000만 원 다 줬습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이때 나오는 게 있죠. 사실은 내가 피해자에서 돈을 줬으나 실은 누구의 잘못? 너 잘못이더라. 원인 제공자니까. 그래서 내부적 관계에서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아야겠죠. 이게 뭐라고요? 구상권의 행사 문제입니다. 구한다. 무엇을? 그 돈만큼 상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조금? 예, 내부적 관계에서는 뭐가 남더라? 구상은 남을지언정 어쨌건 중자, 개공은 책임 다 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훗날 부진정 연대체면한 말을 쓸 겁니다. 둘이 함께 책임진다. 이게 연대체면인데 순수한 연대가 아닌 거요. 원래 우리가 아는 연대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자, 갑이라는 자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할 때는 통상적으로 내부적 관계에서 연대채무자 내부 관계에서 부담 비율이 있다. 쉽게 분별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법에서는 너 30%, 나 70% 과실 정도에서 요 내부적인 부담 비율이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연대채무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연대는 연대인데 얼마 책임이죠? 100%, 100%. 각자 전액 책임이죠. 분별의 이익이 없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부진정 연대라고 부릅니다. 어쨌건 그것은 뭐 시험 잘 안 나와요. 참조만 하시고 이 포인트는 이거죠. 나도 책임을 다 질 뿐이지 면책이 없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각자가 모두 책임자고 훗날 직원 상대로 고용주는 구상, 토해내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게 마무리였습니다. 구상권은 별개로 행사한다. 근데 이것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거 맞아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밑에 부하 직원이 사고를 엄청 쳤습니다.
뭐 계약금 정도면서 약 한 5억 정도를 들고 얘가 튀어버렸어요. 업무 관계에서. 가능하잖아요, 이건. 이것 내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고용주가 이 직원에게 돌려받을까요? 이미 얘가 잠적하고 없을 건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직원들을 함부로 채용하지 말자 했습니다. 인물 보지 마시고 학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한다? 신뢰성, 성실한 책임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관상가입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어때요? 지금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아는 사람도 함부로 안 뽑더라. 이게 중개업 현실이에요. 네, 저는 혼자 할 겁니다. 하면은.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감히 누굴 믿어? 자, 신뢰가 깨진 거죠? 잘못 산 거예요. 어쨌건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배상 책임 민사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사관계로 또 한편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봤더니 요 소속 공토론 중개보존이 업무 수행 중 중개사법을 어길 수 있죠. 법 위반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그에 대해서 이들은 법에 의해서 각종의 행정상의 처분도 가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법은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 갖고 있으니까. 근데 중개보존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증도 없는 자에게 무슨 처분을 바랍니까? 그러면 보존이 사고가 칠 때는 증 없으니까 아예 행정당국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채통이 설리가 만마죠. 법의 목적 달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들이 한 요 위반 행위도 마치 누가 개공이 한 거로 본다 간주해서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죠. 그래서 고용주가 행정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직원 잘못은 고용주에게는 등록 취소될 사유도 있습니다. 또는 영업정지를 직원 때문에 받을 수도 있더라. 왜? 내가 한 거로 본다 했으니까. 그래서 민사관계는 무과실로 책임을, 행정은 내가 한 거로 봐서 내가 그 대신 무엇을 취소나 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뭐 별거 안 됩니다. 왜? 나 돈 많이 벌 거니까. 근데 또 남은 게 있죠. 그게 밑에 2번 양벌 규정. 바로 형사상 책임이었습니다. 봤더니 한번 문구를 봐봐요. 소공사 보존토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나 49조, 이게 형벌 규정이에요. 형벌, 징역이나 벌금에 속할 때는 그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개공에 대하여도 밑줄 해당 조에 규정된 무엇을 가한다? 벌금을 과한다. 그럼 딱 눈치챘습니다. 옳거니 개공은 직원들 때문에 무엇이? 벌금 전과자도 될 수 있느라. 아우,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네요. 이것 참으로 후회 막급이죠. 내가 왜 직원 두고 이랬을까? 그러네요. 자, 근데 특이한 점. 자, 요들이 지금 봤을 때 형벌에 속할 때이죠. 이들이 법을 어겨서 행정형벌, 뭐 얼마의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범죄자 본인이 직접 받는 거요. 누가? 직원들이. 근데 요와 함께 누구한테? 고용주에게도 함께 싸잡아 벌한다. 이게 양벌인 거요. 타인의 행위에서 함께 벌받더라. 양벌받더라. 근데 문제는 그것이 표현이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했죠? 벌금형만. 아, 적어도 우리는 직원들 때문에 징역 깜빵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징역은 절대 따르지 않고 오직 벌금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표현법도 해당 조에 정한 것들 뭐죠? 해당 조가 정한다. 법정형이 같은 벌금에 처한다. 왜게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가 같다는 얘기요. 이것도 문제로 나옵니다. 훗날. 직원이 형벌에 속할 때는 고용주인 개공에게도 동일한 벌금액을 처한다. 벌금 액수가 똑같은 거요? 이거 아니죠. 처벌할 법적 범위가 같다는 얘기. 법정형인 거요. 직원이 3천의 형벌 사유일 때 나는 얼마? 3천 이하의 벌금 사유이죠.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누가? 판사가 선고할 거니까.
동일한 금액의 벌금액이다? 그건 아니다. 단지 처단할 법정된 틀이 같다는 얘기요. 법정형의 의무이지 이거요. 선고형이 동일한 벌금이다? 이건 아니다. 액수는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법정된 틀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후단부가 보이네요. 단서. 다만 있죠? 단서 사항도 중요해요. 봤더니 다만 이 경우에 고용주인 계공이 그들의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소위 감독상 소홀히 한 바 없다면 어찌하면 됐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과하지 않더라. 뭐가 있죠? 형사상 양벌에서는 뭐가 도입되었다? 면책이 도입되었다. 관리 감독에 소홀이 없다면 벌금도 피하네요. 바로 요 점에서 우리가 앞에 민사책임과 비교되겠죠. 민사상의 손해 배상은 면책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형벌인 벌금 쪽은 관리만 잘해도 피할 수 있느라 면책이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되겠죠.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세 가지 책임이 모두 파악되는데 그 모습은 민사관계는 무엇으로? 무과실로. 행정처분은 내가 대신 조치를. 형벌은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대. 단지 뭐가 있다? 면책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물론 이해해 두시되 훗날 사례가 제기될 때는 그에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직원 고용주 나올 때는 민사는 무엇으로, 행정 무엇으로, 그다음에 형사는 무엇으로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대입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요 2번 업무에 대한 책임조항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6번, 자, 종별 다른 기타 업무의 범위 등인데, 자, 중개 영업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개업한 개공들의 업무직은 원칙적인 지역 제한이 없다 했죠. 내가 평택에서 오픈해도 제주에 땅 팔 수 있다? 맞아요. 영업직은 원칙은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건 공개산 형태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했죠. 예외상 부칙제 6조 2항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이들이 우리가 말하던 옛날에 중개인입니다. 편의상 강의할 때는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근데 시험은 이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부칙제 6조 2항에 의해서 업을 하는 자, 이렇게 쭉 풀었을 겁니다. 부칙의 자가 누구다? 옛날에 중개인이었다. 기득권자라고 이미 봤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죠? 증이 없잖아요. 그 결과 영업지역도 엄연히 규제를 가했는데, 자, 이것도 표현법이 중요하네요. 한번 읽어보죠. 원칙. 이들은 당해 중개 사무소가 소재하는 사무소의 소재를 밑줄 쳐두시고, 특광도 시도 관내로 제한은 되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다? 사무소의 위치인 거예요. 사무소 소재는 시도 관내로 제한되는데 또 한편 문구를 봐두죠. 그 관할 구역 내에 밑줄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느라. 자, 대상물의 범위를 엄연히 규제를 가한다. 어디까지로? 시도 관내로. 근데 요 시도의 의미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첫째, 사무실의 위치가 소재한 시도. 또한 물건 소재도 같아야 한다. 그 얘기죠. 물건의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일치해야 한다. 그럼 이 얘기죠. 자, 평택시에서 일한 부칙의 기득권자 중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업무직이 어디까지더라? 사무소가 속한 특광도니까 경기도 관내로 제한된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살짝 더 응용해 보죠. 부칙의 중개업자 사무실이 평택시에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옆집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를, 자, 친구가 말하겠죠? 야, 너 친하니까 잘 좀 팔아다. 내가 복비 많이 줄게 했어요. 이것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걸리는 거죠? 물건 소재지도 동일한 시도회잖아요, 지금. 아무리 물건 소유자의 주소가 같은 옆집이어도 관계없죠. 왜?
아파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소재하죠. 두 개를 일치해야 돼요. 사무소와 물건 소재가 일치하는 의미인 특광도에 있다. 이것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죠? 네, 타 특광도에 소재한 것은 쓸 수 없더라 그 얘기요. 그럼 역으로 평택시에 일한 부채 업자인데 서울에 주소 둔 A가 수원시에 갖고 있는 건물을 팔고자 할 때 중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 물건 소재지가 수원시, 같은 경기도 관내니까. 그럴싸하잖아 이거요. 자, 이렇게 함정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사무소에 속한 시도를 말하는데 물건도 그 시도 내에 존재해야 한다. 자, 접수됐어요 이것? 의외로 이 지문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 둘을 일치해서 특광도로 파악하자. 자, 먼저 주의하시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보이네요. 자, 넘겨보죠. 단, 부동산 거래망에 이들이 가입 이용해서 일할 때 다소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 변화도 유의할 점이 전면적 확대란 말은 쓰진 안 돼요. 자, 읽어봐요. 가입 이용해서 중개한 경우는 밑줄, 당해 거래망에 밑줄, 공개된.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온라인망이 있겠죠? 거래망에 이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회원으로 가입한다 해서 이들이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을 중개하는가? 그래요? 이게 아니네요. 설사 회원으로 가입한다 해도 지금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당해 거래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 거래망에 올라온 토지나 건물들은 누가 어떤 관계없죠. 이 물건은 관할구역 안이건 밖이든 모두가 중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동거래망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요, 쓸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원 가입한다 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옳은 표현이 아니죠. 수동적 어감이잖아요 지금. 남들이 올려놓았을 때 한해서 제주될 것도 쓴다 그 말이죠. 예, 수동적인 의미를 주의해야 돼요. 남이 올려둔 것을 나도 가입한 회원이니까 정보의 공유이죠. 함께 쓸 뿐이더라. 그러면 동거래망에 공개 안 된 타 지역 것은 여전히 중개 금지네요. 그죠? 요거 전국의 모든 회원 가입한 동부치업자는 전국의 모든 것 중개한다? 아니란 얘기죠. 오직 무엇? 공개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회원으로 가입한 데서 그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거 쓰면 안 되죠. 남들이 올려둔 것을 손댈 뿐이니까. 됩니까 이거? 그 표현이 참 특이해요. 그럼 반대로도 말하겠죠. 거래망에 가입한 동부칙업자는 내가 직접 다른 특광도의 토지 건물을 공개한다. 안 되겠죠. 남들이 올려둔 걸 함께 쓸 뿐이다. 됩니까? 수동적. 내가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는 말이죠 지금. 이건 안 되는 거요. 올려둔 걸 쓸 뿐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옛날엔 장난을 참 많이 쳤습니다. 최근에는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저처럼 좀 삐딱선 타는 애들은 이거 좋아합니다. 왜? 수험생 틀리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표현 두 가지.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이되 그것은 물건 소재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거래망은 남이 올려둔 것, 공개된 것만 손대시라. 만약 공개가 안 된 것들은 타 지역 것 손대지 마시라. 됐어요? 자, 업무의 지역 제한, 부칙의 중개에 한했습니다. 다음, 대상물의 취급 범위는 차이가 아예 없다 했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인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누구든 똑같이 쓰겠죠. 즉, 중개인도 취급의 차이가 없다. 예, 물건 취급은 차이가 없다고 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 이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법인의 경업이 어디까지인가? 무슨 타이틀? 자, 기업중개사인 법인은, 줄여서 법인인 개공이죠.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것 외에는 못한다. 뭔 얘기요? 경업 제한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일단 자, 본질적인 업무가 있죠.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종 6가지의 경업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 나이란 요 업종에 속하지 아니할 때는 절대 어때요? 등록도 나지 않는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적발될 때는 제재를 가하겠죠. 기타 업종은 일체 손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암기하기 앞서 미리 하나 정해야죠. 이걸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총 몇 가지죠? 7가지죠. 자, 그러면 법인이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 업종들을 모두 해야 하는가? 그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요 중개업은 기본업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겠죠. 그죠? 중개법인이니까. 근데 나머지 6개의 업종들은 필수상이 아니겠죠? 내가 임의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상인 거요. 그래서 등록 신청 시 중개업만을 위해서 태어났다.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 이외에 이것들이 한두 개가 초과되었다. 이것도 관계없죠. 하건 말건 내 선택사니까. 다만 타 업종들은 손대지 마시라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디까지가 이들에게 허용되는가? 그 범위에 대한 평가인데 어쨌건 이것은 암기사항이다. 자, 먼저 타이틀 읽어보고 몇 번 지문을 쭉 확인하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와 직간접적 관계 있는 업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첫째 것.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를 맡아서 도와주고 있죠. 관리 대행업. 상가 혹은 주택을 누가 보유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관리하기 힘들겠죠. 내가 맡아서 관리해 줄게. 자, 관리 대행이 있고요. 둘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상담업이 있습니다. 일명 컨설팅이죠. 누군가 재개발 사업하고자 할 때 전문가라서 지도, 조언, 자문 상담할 수 있죠. 컨설팅, 상담업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 개업 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 자, 이게 일명 뭘까요? 일명 중개업자 상대로 하는 프랜차이즈업이겠죠. 예, 프랜차이즈로서 개업할 업자 아직 개업 초기에 경험이 없겠죠. 각종의 경영상 노하우를 전수한다. 가능하겠죠. 프랜차이즈업, 경영 기법, 경영 정보의 제공. 그다음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수 있죠. 분양 대행업. 예, 모 건설사가 건축한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내가 팔아줄게. 맡아 할 수 있죠. 자, 아까 우리는 이건 이미 봤어요.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별개업이죠. 또 한번 검토하죠. 항상 중개에서의 본질은 뭐죠? 대립 거래 당사 사이에 끼어들어서 원만한 계약이 성사하도록 주선, 알선 도와주는 거죠. 대립 당사가 전제해서 도와주는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분양 대행은요. 건설사를 위해서 그 아파트를 팔아주고 있죠. 일방을 위해서 맡아 일을 도와준다. 위임 사무인 거죠. 그래서 분양 대행은 별개 업종으로 좀 구별했잖아, 이건.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관리 대행도 별개 업인 거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 거죠. 자, 다음 중개 어른들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 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도배 업체 등등등 용역 소개를 할 수 있네요. 대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전세 등 행할 때 뭐가 뒤따르죠?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또는 도배 새로 하겠죠. 장판 갈겠죠. 이런 소규모 용역을 어찌한다? 알선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거리 만들 때는 끝이 없습니다. 도배 등의 용역의 알선이지 내가 직접 도배업체 차린다? 아니죠. 알선, 소개자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용역업이 아니고 알선이다. 자, 끝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더라. 일명 이거 뭐죠? 경공매 업무이죠.
법인은 경매, 공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손댈 수 있네요. 경공매. 이렇게 해서 일단 업종 자체를 눈에 익혀두시고 훗날 암기를 하시고 풀이까지 해야 옳은 거예요. 자, 지문 쭉 봤더니 특이한 바가 있습니다. 어때요? 토시가 참 재미있어요. 좀 전에 용역은 어찌한다? 알선할 따름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뭘 한다? 상담이지. 내가 직접 부동산의 개발업자로서 일할 수 있다? 아니다. 그냥 제3자로서 조언, 자문 전달인 거 이건 상담이지 직접 사업 주체 안 된다. 공동 참가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단지 자문자의 머물 것. 내용도 훗날 따로 이해하시되 우선은 업종 자체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것 외에는 전혀 없다. 그 말이죠. 뭐 쉬운 예로 법인인 중개업자가 건축업을 할 수 있는가? 건물의 시행자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열된 바가 없으니까. 그죠? 예. 오직 요 업종이 하나니까 결국 자주 출제될 뿐더러 내용까지 정확히 훗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암기 될 수 있어요? 몇 번 보면 돼요. 머리 좋으니까. 관리 대행, 상담, 경영 정보 제공, 분양 대행, 도배업체 등 알선, 경공매 업무였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암기합니다, 지금. 암기법 따로 있을까요, 이거? 있어요, 많이. 학원 강사들마다 아주 독특한 암기법 다 있습니다. 좋은 것 갖다 쓰시고요. 저는 암기법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정보는 공유하자. 저도 암기 안 돼서 그래요. 한번 쫙 머리 쓰면 암기법 나올 법도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암기는 하긴 해야 합니다. 언제 할까요? 지금 해볼까요, 한번? 주로 이거 많이 해요. 두 문자 머리 끌다 갖고 하는데 기억을 오래 갖게 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매끄럽게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저같이 한번 친구 만나서 했더니 걔가 그래요. 걔 중개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암기해봐 하더라고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경영 기법을 정보를 정한다. 경, 상담한다 했죠. 상, 분양을 대행한다. 분, 도배 등 업체의 알선, 도. 연결해보죠. 뭐예요? 경상도 분에게 땅 좋은 거 소개해야겠죠. 어떤 지역에 경매, 공매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경상도 분에게 경관 좋은 땅을 중개한다. 법인의 업종 7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됩니까? 경상도 분에게 경관 좋은 땅을 중개한다. 중개업은 본질업이니까 이외에 추가 6가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겁니다. 근데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의 암기법 막 놔둘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는 나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 암기한다. 강사가 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요. 음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죠. 그거요. 나에게 맞는 것 골라 드십시오. 경상도 분에게 경관 좋은 땅을 중개한다. 말은 됩니다. 네,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 후에. 딴 것도 있더라고요. 중개업하고 관리 대행업, 상담업, 기타 용역의 알선, 분양 대행, 경매, 경영기법. 이것도 뭐 암기하더라고요. 중, 스님 관상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번쩍번쩍해서 경경하더라. 뭐 말은 됩니다. 그죠? 네, 본인 취향대로 하십시오. 전 단, 이거 암기 잘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시험은 지문에 다 등장하니까 눈으로 익히고 지문 비교해서 답 고르면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끝이 없다. 법령 100개 암기해야죠. 공법 200개 이상 해야죠. 등기법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걸 암기로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대충 이제 이해하시고 시험에 임박할 때 그때 편의상 암기할 때 시간 절약되고 또한 회독수 높이고 마무리할 때 도움될 거예요. 자, 그때를 위해서 하지. 그 외에는 하지 말죠. 이것은 해두면 좋긴 좋네, 저도. 친구 덕에서도 암기했습니다. 누가? 경상도 분에게 경관 좋은 땅을 중개하더라.
말은 되네요. 그런 땅 있으면 자기 먹지 왜 중개해요? 자, 다음 4번. 자, 중개사인 개공의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아까 부측의 중개인만이 영업직이 특광대로 제한됐죠.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5번 질문이죠. 부측의 법인은 업무적이 제한됩니다. 또 한편 겸업도 제한됨이 주의해요. 그 보시면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법인만이 규제를 가하니까 원칙상 개인들은 규제가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부측의 중개인들은 특징, 자격이 없으니까 경공매는 하지 못한다. 되죠? 이거요. 개인 중개공들은 컨설팅, 분양 등 다 해도 좋습니다. 딴 거에도 관계가 없다. 왜? 규제가 없으니까. 근데 특히 부측의 중개인만큼은 위에 5개는 괜찮죠. 상담, 컨설팅, 분양 등 다 좋습니다. 근데 이들은 경매, 공매 부분은 일체 손댈 수가 없더라. 자격이 없는 결과 관할 법원에 매수 신청 취한 대리인 될 수도 없다는 얘기요. 부측의 기득권은 일단 2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첫째, 업무지역이 특광대로. 그다음에 영의 범위도 경매, 공매는 손대지 못하더라. 2가지 규제를 받네요. 부칙업체에 한해서만 경공매는 일체 수행 금지였다. 경공매 이거 돈 될까요? 저는 늘상 그러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 수수료 받아봐야 얼마 받겠냐. 차라리 좋은 것 내가 입찰 참가해서 사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단지 뭐가 문제일까요? 돈은 돌째고. 자, A 의뢰인이 갑 사건에 대해서 개공에게 경매 부탁을 했습니다. 나 이거 사고자 하니까 당신이 조사 분석해서 좀 도와줘. 입찰 좀 대신 해줘. 돈 맡깁니다. 이것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이때 과연 개공이 낚아챈다. 어때요? 상식상 이건 뭐예요? 이율 배반이죠. 그러니까 부탁되지 않은 것은 사도 좋습니다. 근데 의뢰받은 자와의 관계는 신뢰를 지켜야겠죠. 여기 훗날 매수 대리에서 이른바 금쟁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배반이니까. 암기상이 아니죠. 맡은 사건을 낚아챈다. 배반이니까 안 된다. 상식이죠. 그게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랑들 경매 쪽은 내가 직접 참가를 할 수 있대. 고객과 이미 신뢰를 쌓은 상태니까 손대지 못한다. 같은 거잖아 이거. 다 상식으로 통하니까 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은 곧 뭐라 해요? 상식이다. 그럼 쉬워야죠. 현실은요. 참 어렵죠. 거짓말 치는 거예요. 법은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만 잘 알면은 쉽게 다 파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전반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암기상이 있는데 요건 오늘 그냥 아예 암기해 버리죠. 그냥 지금 암기해두면은 10달 공부가 쉬워지니까. 경상도 분에게 경관 좋은 땅을 중개하더라 해서 경영기법 정보 제공, 상담업이죠. 분양대행, 도니깐 도배객건이. 그 다음에 경은 경매, 공매의 관은 관리대행. 됐습니까? 한 2번 하면 아마 머리 좋은 분들 암기 끝날 거예요. 자,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